지난 11월 정부와 여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리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올 6월을 기준으로 금리가 20%를 넘는 신용대출의 규모가 15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까지 보내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금융 카스트 제도 1, 2, 3등급은 돈이 필요 없는데 거기서 자꾸 빌려준다 그러고 그 이하 6, 7, 8, 9, 10등급은 돈이 필요한데 난 돈이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 안 빌려준다. 이 시스템을 이재명 지사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 주장. 20% 인하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왜 10%까지 주장하는 것일까?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쉽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귀에는 달콤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포퓰리즘 지적이 있는데 지금의 예를 들면 금융제도는 가장 약탈적입니다. 예. 저는 10%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한테 안 그래도 힘들어서 못 갚고 있는데 거기다 이자를 올리면 더 못 갚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역설입니다. 갚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짜로 빌려갈 거냐, 돈 빌려가는데 이자 내는 건 당연하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반론도 있습니다.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적정성을 넘어선다면 옳지 않은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게 0.5%인데 왜 대부업체는 24%까지 받도록 허용을 하느냐. 10%만 해도 충분히 합리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4%를 받아야 이윤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떡하느냐.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제2금융권의 금리가 이렇게까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10년 넘게 캐피털에서 대출 업무를 한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캐피털은 어떤 기준으로 금리를 책정하나요? 캐피털도 마찬가지로 조달금리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등급별 연체율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6, 7, 1등급한테 실질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러니까 서민 약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2금융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연체를 하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너가 금리를 어느 정도 너무 제한한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을 빌릴 곳을 없애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높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이면 것도 조금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제2금융권 이용자들의 연체율에 맞춰 금리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주장. 그런데 제2금융권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4, 5, 6등급자의 연체율은 1%대에 불과합니다. 1, 2, 3등급과 연체율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금리만 높인 겁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 3금융권 간에 너무 그러니까 이 단층이 심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단층이 심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카드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연체하신 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러니까는 과학적으로 책정했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책정을 했다면은 사실 그러한 금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고금리가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고금리를 이제 받게 되면은 하게 되면 상환이 그만큼 이제 어려워질 게 아닙니까? 상환이 어려워지다 보면은 결국은 또 연체가 또 그러니까 또 이게 지속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금융권 이하의 세계에 사실 갇히게 돼버리는 거죠. 차주들이 당장 그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금리를 불러도 쓰실 거거든요. 그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이 더 많이 들죠. 가둬놓는 거죠. 자기네 고객으로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빚 때문에 빚을 계속 지시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꾸 밑으로만 가게 되고 그 안에서만 이제 음지에서 논다고 저희가 그러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다시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오시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고금리에 덫에 갇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에도 은행들은 그들의 실속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10% 이하의 중금리 대출을 만들어 서민들의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 이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해가 갈수록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은행들은 어떤 입장일까? 5대 시중은행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을 직접 찾아가 다시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게 신한과 국민은 가장 소극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좀 사실은 좀 여쭙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저희 PD님, 예, 저희가 취재 응애들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셔서 예. 죄송합니다만 질문지를 검토한 후 인터뷰에 응할지 여부를 알려주겠다던 은행. 그러나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담당자를 직접 만난 결과 역시 인터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 답변을 준 은행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금리 시장이 이제 은행에서는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먼저 선뜻 나서서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정부에서 취지상 취급을 해달라고 이제 일정 편성 금액이 나오면 그거 정도만 마지못해서 실적 채우는 정도로.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중앙은행에서의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만 취급을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게 맞죠. 카카오뱅크가 오늘 오전 7시 시중은행이 안 하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카카오뱅크. 서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소상공인, 서민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릿수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금산분리 완화 등의 특혜를 누리며 빠르게 성장한 카카오뱅크. 출범 3년 만에 추산 시가총액 36조 원으로 이미 시중은행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내세웠던 게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이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시켰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자료를 보시면 정부가 목표한 연간 3조 1천억 원 규모에 비하면 턱도 없다. 그 지적하신 사항은 뭐 합당한 것 같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금리 대출 확대를 약속하고도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부를 하신 건데, 네네. 예, 공식적인 이유를 뭘로 밝히면 되겠습니까? 사유야? 예. 방송 이틀 전 서면으로 답을 보내왔습니다.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선 데이터 축적 시간이 필요하고 누적된 적자로 인해 중금리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은행 측의 입장. 중금리 대출은 부스러기예요. 자기들의 전체적 대출에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예대 마진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럼 오히려 리스크는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정부가 하라고 해서 생색내기로 신용으로 한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은 언제까지 서민들을 내모는 방식으로 그들의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은행들이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그 20년 전 외환위기 이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일정하게 은행들이 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던 겁니다. 정부가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 중소상공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너희가 은행이 많은 돈을 번 다음에 조금 희생적인 형태로서 대출해주고 해서 국가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근데 앞단에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만 딱 낚아채고 뒤에 그 중소상공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 거 굉장히 인색해졌죠. 금융의 공공성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IMF 때 공적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안 들어간 5대 지중은행 중에서 안 들어간 데 없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뭐 심지어 공적 자금 투입해서 합병까지 다 됐던 은행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때는 사실 국민이 낸 세금으로서 긴급 수요를 해서 살아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은혜를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제1은행에 최고 2조 원, 또 종합금융사에도 2조 원을 긴급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정부는 공적 자금을 대거 투입해 무너져가던 은행을 회복시키고 인수합병의 길도 열어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은행들은 서민의 은행이 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만에 다시 찾아온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은행은 서민의 편에 서 있는 것일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은행은 지난해보다도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은행 문턱 낮추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은행은 여전히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그들의 영리만을 위해 서민을 배신했습니다. 은행들은 약속했습니다. 고객 중심의 은행이 되겠다. 비 올 때 우산 같은 존재가 되겠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 지금 서민들의 우산이 되어주는 은행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4, 5, 6등급의 중신용자는 지난해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반면 1, 2, 3등급의 고신용자 은행 대출은 근래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도 서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은행의 모습이 아닐까